아들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신은 진실의 끝을 함께 마주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 장례식 날이었어요. 관을 닫기 전 내가 직접 마지막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애는 아직 40도 안 됐는데 눈도 못 감고 갔습니다. 내가 먼저 보내서는 안 되는 아이였는데 나는 그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등을 두드려주고 누군가는 손을 잡아줬지만 그 모든 위로가 소용없었어요. 내 세상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가, 그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는 그 미소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 아이는 아들의 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단 한 방울도. 그날 밤 장례식장 한쪽에서 아들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야, 쟤 그 남자랑 아직도 만난다며? 응, 이미 소문 다 퍼졌잖아. 결혼하고도 계속.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땐 나는 그저 혼자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챙겨나갔다는 걸.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하나둘 돌아갔고 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하며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떠나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 혼자 앉아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운동화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까만 운동화 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왼쪽 끈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신겨줬더라. 손끝으로 먼지를 털다가 문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 방에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아들 방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방에 들어갔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였습니다. 며느리. 그 아이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아무 말 없이 아들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더니 옷장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거실 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그 아이만의 애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꺼낸 건 아들의 정장 자켓,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검은색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들에게 직접 건넸던 거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며 준 계좌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가 들어있던 봉투였어요. 아들은 그것을 그 책상 서랍에 고스란히 넣어두었고, 엄마, 이건 내 목숨보다 귀하게 다룰게요. 그렇게 웃으며 말했었는데 그 아이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꺼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봉투를 넣은 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문득 내 아들의 핸드폰은 그 책상 위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봉투를 가져가는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왜 그 방에서조차 눈물을 보이지 않는지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방에서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손길로 무언가를 하나씩 챙겨나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내가 제일 먼저 한 건 제사상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고 현관 신발장엔 아직도 검은 구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거실엔 국그릇과 탕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릇 하나하나에 붙은 국물 자국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아들 얼굴을 내가 마지막으로 만져본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부엌과 거실을 오가다가 누군가 거실 책상 위에 놓아둔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하드커버 노트 한 권. 앞 표지엔 조의금 내역이라는 글씨가 진한 검정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얼마를 냈는지보다도 내 이름이 거기 있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장례식을 치른 사람 중 누구보다 아팠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오래 울어야 했던 사람이니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엔 회사 동료들이 써놓은 듯한 줄들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일동 50만 원, 마케팅팀 3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엔 친척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숙자 고모 20만 원, 정진수 이모부 10만 원. 나는 한 줄 한 줄 이름을 짚으며 내려갔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말순이라는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맨 앞 페이지로 돌아가 모든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썼나 싶어 시어머니라고 적혀 있나 봤지만 그런 항목은 없었습니다. 조의금 명단엔 며느리 친구 이름도 있었고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이름도 있었는데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마른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 아이 곁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눈처럼 조용히 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갑게 가슴 속을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표정은 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조의금 장부 누가 정리한 거니?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장례식 도와주신 분들 이름 적어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이 빠져 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부를 닫고 조용히 책상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묵은지를 잘랐습니다. 칼끝이 도마 위를 긁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가슴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이상한 느낌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건 그날도 집엔 조용히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엔 따뜻한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적당히 따뜻했지만 내 손등은 어쩐지 계속 시렸습니다. 그날 아침 난 거실 유리창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아들 방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세상 떠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방 안엔 아직도 그 애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섬유유 연제 냄새, 책 냄새, 그리고 남자 향수 냄새. 서랍장을 하나씩 정리하다 나는 우연히 서랍 구석에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힘주어 눌러 쓴 이름. 청유라. 누구지?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의 지인들 이름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이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안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말없이 와서 미안해요. 그날 그 일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걸려요. 조만간 연락 주세요.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일하니? 그 일이 뭔데? 그리고 이 여자 누구지? 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필 왜 죽기 직전에 이런 메모를 받았던 걸까? 그렇게 조용하고 성실하던 아들이었는데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절친했던 친구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가끔 집에도 놀러 오던 그 아이. 커피 2잔을 앞에 두고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 혹시 우리 애 죽기 전에 누가 찾아온 적 있어?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 얘기 드려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날 회사 앞에서 한 여자분이 형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 네, 낯선 분이었대요. 근데 회사 동료들 중엔 그 여자 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잠깐 형이랑 얽혔던 사람이래요. 좀 오래된.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온몸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잠깐 얽혔던 사람. 예전에 그 말은 내가 알지 못한 시간 속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하지만 내 안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는 아들은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도 잘 못했고 결혼 전엔 며느리 외에 다른 여자와 연락한 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기 직전 예전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럼 그 며느리는 이걸 알았을까?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가 웃은 이유는,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나는 아들 방에 다시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그 안엔 다 쓰지 않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앞장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펜으로 눌러 쓴 그 문장은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쓰던 중에 손이 떨려 잉크가 번진 것처럼 나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혼자 견디고 있었구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 아이에게도 말 못하고. 그날 이후 나는 그 여자 정유라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아들의 마지막 퍼즐, 그 여자가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늘 깔끔했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했고 옷차림도 흐트러짐 없었고 누가 봐도 정리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아이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나는 자꾸만 그 장례식장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웃고 있던 그 얼굴. 그 뒤로 그 아이가 휴대폰을 꺼내면
내 눈은 자꾸만 그 손끝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아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나 혼자 끓인 국간장을 조금 넣고 들기름 향을 더한 그 애만을 위한 맛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니? 그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프로젝트 때문에 톡이 좀 많아요. 그 말투 익숙했지만 어쩐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갑자기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톡톡톡 빠르게 두드리던 손가락이 멈추고 화면은 곧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은 미역국 맛은 도무지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 책상 서랍에 며칠 전 내가 봤던 그 종이봉투, 정유라 이름이 적힌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 이 여자를 알고 있을까? 혹시 휴대폰 안에 무언가 남아있을까? 며느리는 평소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자던 아이 옆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충전기 줄에 연결된 채 그냥 평범하게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조심히 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패턴이 떴습니다. 도형을 연결하는 패턴.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 애의 얼굴. 엄마라는 마지막 목소리조차 남기지 못했던 그 아이. 나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으로 그 패턴을 그었습니다. 그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주 쓰던 그 숫자 조합. 화면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회사 단톡방, 친구들과의 짧은 대화, 택배 배송 확인 문자. 하지만 어딘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앱 아래 삭제된 메시지 복구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걸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개의 문자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 진짜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린 이제 남이야. 다시 연락하지 마. 메시지의 상대는 번호만 남아 있었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있었잖아. 너네 남편이 그날 무슨 선택을 했는지.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정말 혼자였구나. 그 아이가 떠나기 전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내가 믿었던 그 아이가. 아들 방에는 언제나 정리된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쪽 서랍엔 펜과 수첩, 오른쪽 서랍엔 각종 충전기와 USB, 그리고 맨 위 칸엔 작고 낡은 녹음기가 하나 있었죠. 예전엔 면접 준비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걸 녹음해 들어보곤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게 그날 아들 방을 다시 정리하던 날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녹음기는 작고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잠시 당황했는데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아 끼우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앉아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씩씩 바람 소리 같은 노이즈만 들렸습니다. 그 다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지금은 밤 11시 반.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말할 때 약간 코끝이 울리는 특유의 목소리, 단어 사이사이를 조심스레 고르는 말투. 나는 녹음기 스피커에 바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숨이 막힌다. 말할 데가 없고 들을 사람도 없다. 그 사람, 결국엔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뭘 해도 이미 틀어진 것 같았고, 이젠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정유라가 회사 앞에 나타났다. 정유라. 나는 그 이름에서 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녹음기 안의 아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날 일을 사과하러 왔다고 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근데 그 뒤로는 그 사람이랑 얼굴도 못 마주치겠더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졌다. 나는 그냥 투명해진 느낌이었다. 어머니한테 말할까 고민했는데 그것조차 민폐일까봐 입을 다물었다. 그 말에서 나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그 힘든 걸 나한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시간.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말이 녹음기 끝부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녹음기는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남기는 거야.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떠난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한다면 그게 바로 진짜라는 뜻이야. 녹음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그 작고 낡은 기계를 두 손으로 꾹 움켜쥔 채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울었다기보단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외롭고 고통스러웠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 숨지 않겠다. 모른 척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까지 남긴 그 말, 그걸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날 오후 집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정적이었습니다. 말없이 TV만 켜져 있었고 방송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웃음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웃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작은 닭이의 보이차를 우려 담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바람에 찻잔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조용히 물컵을 들고 나오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내 얼굴을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곤 무심히 말했어요. 이제 곧 봄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얇았습니다. 어디에도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내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눈빛을 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차분하게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문장, 그 목소리 톤에서 나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 아이, 지금 뭔가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구나. 요즘 서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장례식 이후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이젠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 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내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잔잔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회사 쪽에서 이제 슬슬 복직하라고 압박이 와서요. 출퇴근도 해야 하고 집에 혼자 있긴 좀. 그래서 앞으로 저 혼자 이 집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말은 그렇게 직접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날카롭고 찔러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계실 곳은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도 없고 제 생활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내 목에 뭐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삼키려 해도 가슴 끝이 아려왔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직접 돈을 보태서 산 집입니다.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나는 친정에서 받은 상속금을 꺼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들 관도 덜 식은 이 집에서 나는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정유라, 너 알고 있지? 내 아들 죽기 전 무슨 일 있었는지. 하지만 내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차갑게, 얼마나 완벽하게 정리된 말투로 나를 밀어내고 있는지 나는 그 감정을 너무 똑똑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 방에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린 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는 내 옆에 둘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아들 없는 이 집에서 진실을 안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하나씩 꺼내놓을 때가 됐다고. 며느리가 내게 나가달라고 말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것처럼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장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아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서 떠나주길 바란다는 걸.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로지르고 나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이 쓰던 서류 박스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스는 아들 방 옷장 맨 아래 회사 서류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던 상자였습니다. 열자마자 먼지가 훅 올라왔습니다. 나는 입을 막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곱게 정리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한 회색 봉투, 봉인 스티커엔 상속 관련 동의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상속?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남겼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 사무소에서 발급한 문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맨 뒤쪽에 들어있던 A사용지 한 장. 거기엔 내 아들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보는 순간
나는 두 눈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도연, 그 이름 석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내가 수십 년을 봐온 아들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글씨체가 참 단정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줄 노트도 바르게 쓰던 아이였고, 회사 다닐 때도 계약서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서명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삐뚤삐뚤했고 획이 떨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음 일부는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예전에 아들이 남긴 메모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글씨와 비교했습니다. 너무도 달랐습니다. 획의 방향도 글씨의 간격도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속 동의서 항목엔 상속인은 배우자 외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직계 존속 제외. 그렇게 작게 쓰여 있는 문구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이 집에서 나가달라던 그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 울리듯 떠올랐습니다. 이 집,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 생활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저린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서류 도연이가 쓴 게 아니야. 도연이는 서명하지 않았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공증사무소. 봉투 안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난달 박도연 씨 명의로 공증된 서류가 있다고 해서요. 아, 네. 그분 건으로 한 건 처리됐습니다. 당일에 오셔서 부부 두 분이 함께 사인하셨어요. 남편분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언제였죠? 12월 3일입니다. 오후 3시 20분쯤 내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12월 3일. 그날은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 녹음기 속에서 유라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말할 데가 없고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런 상태에서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법적 동의를 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서명을 다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끝까지 밝혀낼게.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게. 며느리는 요즘 유독 휴대폰을 손에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세탁기 소리를 듣고 있다가도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눈치였습니다. 화면을 볼 때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는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잠시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 그 아이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톡 알림창이 떴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유라 말 조심해. 다 기억하고 있어. 그 한 줄, 내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가 돌아왔고 휴대폰을 무심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정유라.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이름. 그날 밤 녹음기 속에서조차 숨죽이며 언급하던 그 사람. 그 이름이 지금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씻고 있었고
나는 방 안에 있던 정리함 속 그 아이가 가끔 두고 가는 보조폰을 찾았습니다. 여분으로 쓰던 중고폰. 그 아이는 예전에 회사용으로 가끔 꺼내 쓴다고 말했었죠. 휴대폰은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도 반쯤 남아 있었고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덜덜 떨며 문자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또 다른 정유라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오래되지 않은 날짜였습니다. 정유라, 그 사람 죽은 거 너 때문 아니야? 정유라, 나는 더는 입 안 열어. 너도 그렇게 해. 정유라, 장례식장에서 웃던 얼굴 아직도 기억나. 그 순간 손끝에서 전기가 찌릿하게 퍼졌습니다. 나는 소리도 못 낸 채 스마트폰을 가슴에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웃던 얼굴, 너 때문 아니야. 입 안 열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아들 얼굴 위로 칼처럼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 아들 생전부터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 둘 다 알고 있다는 것.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정유라 알아? 그 아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들은 이름이에요. 회사 선배한테서. 그 말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고 눈빛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 아이의 왼쪽 손가락이 소파 쿠션을 아주 살짝 말도 없이 쥐고 있었다는 걸.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걸 쥐게 된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정유라가 남긴 말들도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이건 증거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사망자 명의의 서명 진위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날 아침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며칠 전 확인한 상속동의서 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동사무소. 아들의 사망신고가 언제 누구에 의해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걷는 내내 손끝이 얼었습니다. 겨울은 벌써 지나갔다고 했지만 내 안의 계절은 아들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내 무릎 위에 놓인 봉투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안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기계음보다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4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걷는 걸음이 유난히 느려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단정한 머리를 묶은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박도현 씨, 제 아들인데요. 사망신고가 언제 어떻게 접수됐는지 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네, 여기 기록이 있네요. 언제 접수됐죠? 12월 5일입니다. 오전 10시 12분.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하루 만에 사망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있었던 겁니다. 접수한 분, 그건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은 살짝 망설였습니다. 보통 유족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청자 이름은 이 씨로 되어 있네요. 아드님 배우자분 성함 맞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이미 동사무소에 와 있었구나. 나는 상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입고 왔을 정장, 앉아 있었을 의자, 그때도 지금처럼 창구에서 이 종이를 받았겠지. 그 아이는 울었을까? 아니면 차분하게 말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 그 아이 입에서 나왔을까? 혹시 사망 원인 같은 것도 적혀 있나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서 나는 무릎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썼죠? 그건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신고하신 분이 그걸 제출하셨어요. 그 아이가?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스스로 마무리한 일로 보고하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든 법적 절차를 정리해버렸구나. 돌아오는 길, 나는 잠깐 동사무소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지도 못한 채 그저 봉투를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까치가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용했고 나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들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그 아이가 너 가고 하루 만에 널 지웠더라. 사람들은 그게 책임감 있는 아내의 행동이었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엄만 안다. 너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의 손끝이 있었는지 이제 알아볼게. 바로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그리고 사망신고서 서류사본, 공문으로 요청해주세요. 제 이름으로.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마지막 예의니까요. 장례식장 관계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보통은 열흘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데요. 그날 거는 아직 서버에 남아있네요. 저희가 영상 백업을 밀어놨었나 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모니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지 작은 사무실 의자에 앉는데도 허벅지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12월 4일 영상입니다. 도연 씨 발인 당일 오전 9시부터 녹화된 거고요. 화면 속엔 낯익은 장례식장 내부가 고요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에 다시 스미는 듯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향해 몸을 조금 더 숙였습니다. 그 안에는 나,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정유라가 있었습니다. 시간대 9시 48분으로 이동할게요. 그때가 상주가 마지막 조문 정리하고 빈소 정리 들어가던 시점입니다. 영상 속 정유라는 검은 외투를 입은 채 빈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깐 뒤 며느리가 빈소 밖으로 나가고 정유라는 그 며느리의 뒤를 따라 천천히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10시 15분 영상 보시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주차장. 정유라가 검은 SUV 차량에 다가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휴대폰이 차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내 아들의 전화기였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나는 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유라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확실히 아들의 검정색 휴대폰 케이스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슴 위 영정 앞에 올려져 있던 그 물건,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발인 전에 그 휴대폰은 그대로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휴대폰이 정유라 손에 들려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전화기, 그 여자 거 아닌데요. 그거, 우리 아들 거예요. 직원은 나를 쳐다보다 말없이 다시 재생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정유라는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아주 얇고 단정하게 접힌 봉투. 며느리는 그걸 받아 자신의 검은 핸드백 안에 넣습니다. 그 장면, 그 찰나의 장면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서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영상 복사 가능할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되죠. USB 있으세요?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USB. 그 안에 아들의 진실을 담겠다는 결심으로 사둔 물건이었습니다. 영상 복사가 완료되던 그 몇 분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정유라가 남긴 말들, 며느리가 숨긴 문자들, 상속 서류 위에 낯선 서명, 그리고 그 아이가 보인 지나치게 빠른 사망 신고,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한 순간 이 영상이 내 손에 쥐어진 겁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도현아, 내가 보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엄마가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을 세상에 꺼내줄게. 진실은 무너지지 않아. 너를 지우려 했던 모든 거지. 이젠 흔들리게 만들 거야. 며느리는 요즘 이상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매일 같이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택배가 하루에 2번, 3번씩 도착했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서류 봉투, 포장재, 노트북 파우치, 고급 캐리어, 출장 준비예요. 회사에서 싱가포르 쪽 프로젝트를 맡겼대요.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말 속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흔적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쓰던 컴퓨터 책상, 서랍맨 아래에 넣어둔 오래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자 자동으로 로그인된 이메일 계정이 열렸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가끔 사용하던 공동 계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보험 청구나 학교 업무용으로 같이 쓰자고 만든 것이었죠. 그 안엔 최근 며칠 사이 수십 건의 이메일 삭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제목은 남아있지 않았고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딱 하나, 유산 수령 확인 및 자녀 계좌 이동 요청, 그 메일만은 삭제가 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보낸 시간,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 나는 그 메일을 클릭하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님, 상속 등기 처리 완료 후 최종 수령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2억 7천만 원 상당의 예금은 지정 계좌로 1차 이체 완료되었으며 남은 보험금 1억 1천은 신청인 단독 수령자로 정리됩니다. 그 아래 며느리의 이름, 그리고 법적 가족 중 직계존속 어머니 없음이라는 항목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를 지운 겁니다.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말했다. 어머님, 혹시 조만간 지방 내려가실 생각 있으세요? 왜?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 이 집 정리 들어가야 해서요. 부동산에서 사진도 찍어야 하거든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계란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내 손끝은 얼어 있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넘어갔니? 네,
그때 공증 서류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이 생전에 정리 다 해놨던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택배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게 상자를 열었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던 건 여권 케이스, 여행용 지퍼백, 그리고 출국 항공권이었습니다. 출발 인천 도하 리스본, 날짜 3월 4일 0045 AM.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월 4일 내 아들이 떠난 지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 그 아이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 한국을 떠나려 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마무리한 사람처럼 나는 주방 조명도 끄지 않은 채 빈손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너, 도연이 떠나고 하루 만에 신고하고 이틀 만에 상속 정리하고 지금은 나까지 치우고 떠나려는 거니?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죄책감도 놀람도 아닌 방해받은 사람의 짜증 같은 게 어른거렸습니다. 전 도연이랑 약속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한텐 이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정리를 원했어요. 자기 인생을 내가 돕기로 했고 지금 그걸 지키는 중이에요. 나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도연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음성 녹음 속엔 그 아이의 이름이 분명 담겨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엔 단 1g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92일째 되는 날, 나는 그날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작은 금고 속에 조심스럽게 담겨있던 스마트폰 한 대 꺼내는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차가웠고 심장이 내 손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폰은 장례식 날까지 빈소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가져가려 했지만 직원이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는 이걸 한 번도 켜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어둡고 흐릿한 배경에 잠금 해제 숫자 입력창이 떴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203. 그 순간 화면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심장이 정말로 멈춘다는 느낌이 이런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폰 안엔 앱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 중 하나, 보이스 레코더 아이콘을 누르자 녹음 파일들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녹음 2023만 1201, 녹음 20억 2312만 302, 녹음 2023만 1204 최종. 나는 마지막 파일을 누르지 못한 채 가장 처음 파일부터 재생했습니다. 정유라. 이 이름 너 들으면 기억하겠지. 나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 그날 회식 끝나고 우리 셋이 엘리베이터에 있었던 거. 내가 갑자기 그날 이후로 널 멀리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너랑 나를 연결시켰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가렸습니다. 숨을 토하는 듯한 호흡, 중간중간 끊기는 말. 그리고 그 뒤로 묻어나오는 짧은 정적들. 아이는 혼자였고 외로웠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눌렀습니다. 녹음 2023만 1204 최종. 핸드폰 스피커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조용했습니다. 무언가를 꾹 참는 듯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순간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또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유라야. 그 뒤로 고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 파일이 끝났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들었던 말, 들어버린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느꼈을 감정들이 나를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아들은 그 순간에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목소리에 휘둘리면서도, 그 조작된 말에 갇히면서도 자기 감정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억울하게 떠밀려진 사람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법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파일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있어요. 제 아들의 마지막 반박도 있어요. 이건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탁자 위 스테인리스 물컵 하나가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신고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유라야. 경찰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분명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유산 분쟁이 아니라 고의적인 심리 압박, 그리고 행동 조작이라는 걸요. 나는 하나씩 진술했습니다. 사망신고 하루 만에 처리된 과정, 법적 직계 존속 없음으로 처리된 상속, 유라의 친구가 며느리 행세하며 병원 서류를 함께 처리한 정황, 장례식장에서 몰래 빼낸 아들의 휴대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진술이 끝나자 경찰은 내게 말했다. 확실한 물증입니다. 이 정도면 내사 착수 가능합니다. 다만 정유라 씨를 바로 소환하려면 행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분 연락되세요? 왜요? 오늘 정리하러 오시기로 했는데 방 열쇠도 안 주시고 집에 가봤는데 짐이 다 빠져 있어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한기가 뼛속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짐을 다 빼놨다고? 지금 잠적한 건가? 나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이 벌벌 떨려 가방 속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이제 아무 소용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진실은 잡았는데 가해자가 사라졌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 앞엔 배달된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밖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엔 짐이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고 소파 위엔 며느리의 캐리어가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 방, 베란다, 모든 공간이 정리된 푸처럼 보였습니다. 단 하나, 아들의 유골함 위에 올려진 봉투 하나만을 제외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와서 왜 말하려 하시나요?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킨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밑엔 사인도 없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딱 2줄. 그녀는 사라졌고 남겨진 건 한 줄의 독백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작된 기록뿐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쥐고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집에서 도연이를 보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 자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그 아이마저 아무 말 없이 나를 떠났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은 에어컨도 꺼진 채 한기와 정적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컵 속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내 손가락은 컵을 잡고 있음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사용처, 총 3건, 마지막 결제 장소가 조금 이상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디죠? 수사관은 작은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3월 1일 오후 8시 44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텔 2인실 체크인 결제 정유라 본인 명의 카드입니다. 순간 손끝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도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실종됐던 3시간 동안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들은 순간 90일 전의 기억이 비수처럼 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저녁 회식이 있다며 나갔고 밤 10시 무렵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 시간은 7시 41분. 그 이후부터 도연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위치 추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병원 응급실에서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그때 경찰은 도연이가 전날 밤 누군가와 함께 모텔에 들렀다는 흔적은 있으나 CCTV 저장이 삭제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실수였겠거니 했습니다. 혹은 도연이가 혼자 있었던 걸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지금 며느리가 그 장소에서 3개월 만에 또 결제했다는 기록. 그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사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곳이 우리 아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장소입니다. 수사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날 CCTV는 복구 불가능한가요? 해당 모텔은 수시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식이라 3개월 전 기록은 복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제에 대한 CCTV는 확보 요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정유라 씨가 그곳에 실제로 머물렀다면 확인 가능할 겁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의 마지막 3시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디서 어떤 감정을 삼켰는지. 그저 마지막 순간 아들이 홀로 떠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마지막 3시간의 모든 실루엣 속에 그녀 정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내게 말했다. 출국 기록 확인 결과 정유라 씨는 인천공항 면세구역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탑승한 기록도 없습니다. 즉, 한국에 아직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걸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숨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연이의 영정 앞에 앉아 마지막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유라야,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그런 말이 이번엔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도연아, 내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 엄마가 이제야 들었어. 그날 밤
나는 도연히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늘 그랬듯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지만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무표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옆 작은 선반 위엔 며칠 전부터 못 보던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유라가 남기고 간 캐리어 옆에 낯선 이름으로 도착한 상자 하나. 송신자 김유정 수신자 정유라. 그 이름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우리 집, 며느리가 떠나기 이틀 전 받은 택배였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가위도 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을까봐. 아니면 무서운 진실이 들어있을까봐. 나는 그 박스를 마치 유골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엔 A사용지 크기의 종이 뭉치가 두꺼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철에 꼼꼼하게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최종본.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내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며느리가 경찰에 제출했던 사본의 원본이었습니다. 거기엔 도연이의 서명, 정유라의 서명, 그리고 공증인이 찍은 도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 내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서명 김도연. 하지만 그 서명은 내가 수없이 보아온 도연이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절 써둔 편지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써내려간 노트들, 입사 지원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글씨를 대조했습니다. 김도연, 김도연, 김도연. 하지만 그 서류에 쓰린 서명은 획이 더 굵었고 글자 간격은 들쑥날쑥했으며 무엇보다 그 아이 특유의 획꺾임이 없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도연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이 글씨를 모르겠니? 내 자식이 평생 써온 글씨인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슬픔이 먼저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 아이가 떠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 서류를 그녀는 가져가지 않았던 걸까? 나는 다시 택배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아래 또 하나의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건 정유라의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맞춰서 다시 도장 받아야 함. 공증 담당자와 통화 완료. 엄마 명의로 계좌 한 번 더 확인. 손 떨지 말고 냉정하게. 그 밑엔 누군가를 향한 말처럼 적힌 마지막 문장 하나. 난 지킨 거야. 그 사람 뜻을, 그 메모를 읽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적이 내 손안에 남겨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 서류 원본과 메모장을 사진으로 찍어 수사관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법적으로 검증해 주세요. 제 아들 이런 글씨 쓴 적 없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확인 후 필적 감정 진행하겠습니다. 상속무효 소송도 동시에 검토 가능합니다. 나는 도연이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당한 일이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을게. 내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외로웠는데도 버티고 남기려 했던 말들 엄마가 다 세상에 꺼내줄 거야. 그날 오후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도연 씨 모친 되시죠?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유라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출국 전날인 3월 3일 오후 6시 11분, 20분 이상 통화한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주인이 김상수 씨, 어르신 남편분이십니다. 숨이 멎는다는 말은 그 순간을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김상수 씨, 정유라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번호는 분명히 내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는 내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했고 늘 자신만의 시간을 요구했으며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넌 감정에 휘둘리는 게 문제야. 사람 일은 수치로 봐야 해. 그건 남편이 도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로 이 방은 마치 이 집 안에서 격리된 구역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몇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고 서랍엔 정유라의 이름으로 된 서류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속 세부 내역,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 초안,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서.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정유라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 중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제는 화도, 분노도 아닌 지독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수신음 종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그는 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여보, 정유라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더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랑 통화했어. 왜? 그 애가 너무 불안해하더라고. 내가 경찰에 간다고 해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이 떠난 그날도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도 피해자야. 피해자? 누가? 정유라가? 도연이랑 같이 무너졌어. 그 애도 도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말에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런 애가 아들 유골함 앞에서 웃으며 상속 문서에 도장 찍고 갔어. 그게 사랑이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무죄보다 더 차가운 유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난 지금까지 우리 아들만 잃은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알았어. 당신도 잃었단 걸.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연이의 유골함을 조용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가 아니라 단지 다시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이 작은 공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새로 닦은 유리장 위에 다시 유골함을 올리려다 작은 미끄러짐에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그 밑면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틈. 거기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고 얇은 봉투, 무늬도, 이름도 없는 봉투, 아무 글씨도 없는 종이 겉면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숨을 참으며 열었습니다. 그 안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A4용지가 아니라 그냥 메모지 조각 같은 종이.
그걸 펴는 순간 나는 손끝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종이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약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만은 믿고 있었어. 그 글씨는 분명 도연이의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삐뚤었고, 조금은 힘이 없었고, 조금은 마치 눈물 흘리며 쓴 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아, 너 그렇게 외로운 와중에도 이 한 장을 엄마한테 남겨주려고 했구나. 모두가 널 오해하고 누가 먼저 진실을 덮어도 넌 엄마만은 믿어줬구나. 나는 목을 누르며 입을 막은 채 울었습니다. 이토록 작고 이토록 짧은 말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쪽지를 꼭 쥐고 나는 다시 유골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이야, 너는 약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믿음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야. 엄마, 이제부터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갈게.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서 도연이의 아기 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고 통통한 손, 베네저 고리를 입고 내 손가락을 꼭 쥐던 아들.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렇게 자라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한 줄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한 줄이 엄마를 살렸고 엄마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는 예상보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김도연 씨 어머님 맞으시죠?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유산 상속 서류 내 고인 김도연 명의 서명은 위조로 확인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안에 뭔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붙잡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을 뿐입니다. 검사 결과지 보내드릴게요. 나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PDF 파일엔 빽빽한 분석 수치와 문장들이 적혀 있었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딱 한 줄이었습니다. 고인의 자필 서명과 제출된 문서 상 서명은 구조, 압력, 회계 연결 형태 등에서 다수의 차이가 발견됨, 위조 가능성 99.8%로 판단됨, 99.8%. 그 수치 안에 내 아이가 그날 무슨 싸움을 했는지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그 파일을 인쇄해 정갈하게 한 자루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왜 서류 원본을 우리 집에 남기고 떠났을까? 왜 경찰이 그녀를 찾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마치 기다린 듯 지금 나타나는 걸까?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유라 씨, 자진 출석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정색 셔츠에 단정한 머리를 묶고 입가엔 미세한 미소조차 번진 채 경찰 유리창 너머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말했다. 출석하자마자 변호인 선임했고 진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진실이 밝혀졌네요.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좋은 결과일지는 모르겠네요. 나는 손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녀는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정유라의 진술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도연이 사망 전날 모텔에서 둘이 만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유라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도연이 스스로 유언장을 쓰고
제게 모든 걸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움직였고요. 하지만 그 유언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거였던 유산상속 문서는 99.8% 위조로 확인된 상태. 보고서를 덮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질 사건 규모,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한계, 심지어 나라는 사람의 감정 폭발까지도 모두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정유라의 최종 진술 요약, 전 도연 씨를 이용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어머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진실인지 용서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정의와 감정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겨우 진실을 하나 붙잡았는데 그녀는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을 원한 걸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 앞에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온 건 아침 6시 10분이었다. 김도연 씨 휴대폰 복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삭제된 영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1분 32초 분량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도연이의 마지막 순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경찰은 영상을 USB에 담아 직접 우리 집까지 전달해 줬다. 나는 그걸 노트북에 꽂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몇 번이고 멈칫거렸다. 도연아, 엄마가 지금 내 진짜 마지막 말을 들으러 간다. 화면은 아주 조용한 모텔 방에서 시작되었다. 도현이는 카메라를 책상 위에 고정시킨 채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다. 그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 영상은 당신만 보게 될 거야. 내가 사라지고 나면 정유라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엄마가 나 대신 싸워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걸 써. 나는 화면 앞에서 숨을 멈췄다. 정유라는 날 도왔던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나를 망가뜨린 사람이기도 해. 상속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냈어. 엄마 아빠가 다툴 때마다 나는 한 사람이 돼주고 싶었거든. 근데 정유라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어. 도현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 다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만약 이걸 남기고 사라진다면 그건 정유라 때문만은 아닐 거야. 아빠도, 엄마도,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가족이 돼준 적 없으니까. 나는 그 순간 무너졌다. 하지만 영상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는 카메라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엄마, 당신만은 믿을게. 이거 버리지 말아줘. 영상은 그렇게 꺼졌다. 나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은 늘 말한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하지만 나는 안다. 진실은 그런 선명한 선 위에 있지 않다는 걸. 나는 USB를 조심히 꺼내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 상자는 아들의 유골함 옆 노란 국화꽂이 옆에 조용히 두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도현아, 이젠 엄마가 그 영상처럼 너 대신 싸울게. 그날의 진실은 단 한 사람의 말도 아닌 그가 남긴 한 줄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